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 여기도 보니까 우리 조회수가 4가 안 나오던데. 응? 조회수가 4는 나와야 되는데 조회수가 4가 안 나와요. 응?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승만이 몰락하는 것까지, 그지? 거기서 배웠다, 그지? 이승만이 몰락하고 드디어 이제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고 했어. 장면 내각이 들어서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은 이제서는 드디어 뭔가 이 부정과 비리가 없는 세상, 이런 자유가 오는 세상이 오겠다. 그리고 저놈들 다 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저런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들을 한 저놈들을 다 처벌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희망이 확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그런 걸 장면 내각에게 기대를 했는데, 이 장면 내각은 대통령인 윤보선과 이 총리인 장면이 서로 또 팝을 송, 우리 파, 장면파, 윤보선파가 서로 기득권을 더 이렇게 잡기 위해서 서로 또 이렇게 막 대결을 하고, 그리고 이 자유당 애새끼들 말이야, 완전히 비리 저지르고 돈 뿌리고 이런 나쁜 짓 한 이놈들 갖다가 제대로 처벌도 말이야 못 하면서 영 국민들에 의해서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던, 정치적으로도 엄청 막 맨날 보면 뉴스 보면 서로 정치끼리끼리 서로 싸움만 일어나고 이런 게 있을 무렵 드디어 1961년에 이 해병대 3,000명을 몰고 트럭에 태우고 한강 다리를 건너오고 있던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박정희였다. 그래서 그 박정희가 일으킨 걸 우리가 1961년 5월 16일 날 일어났다 해서 5.16 군사정변이라고 한다. 왜? 군사인, 그때 군인이었던 박정희가 이거를, 정변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쿠데타라고 해. 영어로는 쿠데타라고 하는데, 쿠데타는 이게 뭐냐면 불법적으로 정권을 갈아엎는 걸 말하는 거야.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법적인 거는 투표에 의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합법적인 건데, 그냥 무력으로 힘을 이용해서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갈아엎어버린 거지. 헌법에 대한 걸 무시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불법으로 정권을 잡는 거를 바로 쿠데타라고 부른다. 그걸 우리가 정변이라고 불러. 무신정변 했잖아, 우리. 고려 때. 그때도 이제 고려 때 무신들이 너무나 차별받아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문신들을 다 죽이고, 왕까지 죽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딱 이제 잡아서 우리가 그걸 무신정변이라고 하잖아. 그처럼 이제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해병대 3,000명이 이제 이게 서울을 주요 시설들을 다 점령하면서 방송국, 시청, 관공서, 경찰서 다 점령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모든 걸 다 장악을 해버리고 이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자,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박정희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북한의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아주 이런 불안한 시점에서 정치가들이 정치를 똑바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인인 내가 일어섰다. 일어서가지고 보다 더 잘 사는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섰으니까 국민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 박정희는 이렇게 사회를 안정시킨 다음에 바로 이 민간인 정권이 새롭게 되면 나는
아무런 욕심 없이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꽤나 수긍을 했지. 그래. 이렇게 했지만은 그 뒤에 내면은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갔단 말이야. 어떻게? 어떻게 흘러갔냐면 이제 비상 계엄령을 내리지. 계엄령을 내리면 이제 정시내에 이제 이게 군인들이 쫙 퍼지고 이 사회의 모든 치안은 경찰이 아닌 군인들이 치안을 군인들이 이제 그게 대해서 이제 딱 그걸 감시를 하고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켜 버려. 국회를 해산시키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이게 그때 이제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거든. 이 위원회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다 해. 입법, 여기서 필요한 법을 만들어. 사법, 여기서 자기들이 처벌을 시켜. 행정, 자기들이 모든 관공서하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를 해. 입법, 사법, 행법 우리가 삼권이라 하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법에는 삼권이 서로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서로 상호 견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삼법을 이 군사혁명위원회가 모조리 다 가져가. 모조리 차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처벌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라를 다스리고 즉 독재인 거지 이게 뭐. 즉 법이란 게 그냥 이게 뭐 저것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이게 뭐 독재지 이게 뭐 독재가 아니겠어?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 군사혁명위원회를 다시 국가재건위원회라는 걸로 이름을 바꿔. 재건위원회, 국가를 다시 세운다. 다시금 건설한다. 세운다는 위원회로 바꾸고 자기들 마음대로 5차 개헌을 하는 거야. 개헌을 해버려. 왜? 자기들이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개헌하는 거지. 국회의원들 필요 없지. 그렇게 5차 개헌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개헌하느냐? 5차 개헌은 강력한 우리가 이 장면 내각 때는 우리 이승만 때가 너무 대통령 힘이 세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갖다가 이제 축소시켰잖아. 축소시키고 대신에 이제 이게 국회의원이 많이 뽑히는 다수당에서 책임지고 나라를 운영한다. 그런 내각 책임제를 했단 말이지, 그지? 여기서는 다시금 강력한 대통령제를 들고 나와. 다시 강력한 대통령제. 그리고 앞번에 이제 그때 이제 장면 내각 때는 어떻게 이게 대통령 선거를 간접 선거로 다시금 바꿨다 했잖아. 이승만이 너무나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국민 선거로 하다 보니까 돈을 막 뿌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조금 현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들에 의한 어떤 그런 간접 선거로서 했던 게 이때 장면 내각 때가 바꿨던 4차 개헌이었는데 이 5차 개헌 때는 다시금 이게 직선제로 국민들이 뽑는 직선제로 다시금 바꾸고 그리고 그나마 나왔던 게 앞으로 헌법 개정은 오로지 국민 투표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 주거들은 주거 마음대로 그냥 개헌해놓고 앞으로의 개헌은 앞으로의 이제 개헌, 헌법 개정이나 개헌이거든. 개헌은 국민 투표에 의해서만 국민 투표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꿔버렸대. 그리고 부통령은 없애고 그냥 국무총리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자기가 이 박정희가 5차 개헌을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때가 우리 1961년대야. 61년부터 쭉 해오는 거야. 그리고 이 2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1963년에 있는데 63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 2년 동안
이 뭐랄까 이 공포 정치,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아주 공포스러운 정치를 하기 시작해. 무조건 막 잡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했고, 이거는 오로지 이제 오로지 반공이야, 반공. 공산당에 반대하는 반공 정책을 제일주의로 이렇게 하면서 63년에 있었던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자기는 분명히 안 논다 했잖아. 근데 나와서 당선이 됐는데, 이때는 이제 저기 윤보선 후보, 아까 우리가 장면 내각 때 이제 대통령 윤보선이고 내각 총리가 장면이었잖아. 윤보선과 이게 이제 둘이서 투표를 했는데, 국민 투표가 했는데, 윤보선을 1.5% 차이로 이기고, 가까스로 이기고,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박정희가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 자유당의 캐릭터였다가 아주 처벌을 확실하게 했대. 자유당의 그 처벌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농촌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특히 시골 사람들은 박정희를 뽑아주고 도시 사람들은 윤보선을 뽑아줬는데, 아무튼 박정희가 윤보선에 불과 1.5% 차이로 승리를 해서 당선이 되었다.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정부는 아까 말한 이 반공 정책과 플러스 이게 경제 재건,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 경제를 제일 최우선으로 삼고 이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하지. 근데 일단은 문제는 이제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나라 이때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6.25 끝나고 뭐 이렇게 별거 십몇 년 지났지만은 아무런 것도 없었어.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이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그걸 우리가 차관이라 불러. 차관을 빌려와야 돼. 외국 차관이 이제 빌려오는 돈을 차관이라고 부르거든. 차관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제 누가 이게 돈을 갖다 우리나라에 빌려주겠어? 뭔가 이 나라가 좀 발전하고 뭔가가 이제 앞으로, 네가 만약에 뭐 사업가인데 이거 저한테 좀 사업 좀 투자금 좀 한 10억만 투자해 주십시오 하면, 내 하는 사업이 뭔가 좀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성공할 것 이제 같아야 투자를 할 거잖아. 그래 나한테 이익금이 또 나오고 빌려준 돈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한국이란 나라는 폐허인데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나라는 혼란스럽고, 어느 나라가 돈을 빌려주겠어? 안 빌려줘. 그래갖고 이때 박정희는 나름대로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이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이제 접촉을 했다가, 그나마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는 분단 국가가 하나 더 있지. 유럽에. 독일. 그때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는, 그리고 동독은 공산주의고 서독은 민주주의인데, 그 서독 총리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야.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십시오. 당신 나라나 우리나라나 지금 처지가 똑같지 않느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우리도 공산주의, 민주주의 갈라져 있다. 서독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됐으니까 우리한테 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도움을 달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다. 믿고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이 서독이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줘. 근데 그냥은 안 빌려주고, 이제 대신 거기 이제 이 서독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광산업이 석탄을 캐고 밑에 이제 이게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광부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위험한 직업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신 광부로 한 10,000명 정도가 서독에 가서 이 광부 생활을 해요. 지하에 이 막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막 기어가지고 언제 이게 무너질지도 모르지. 거기서 거기 엎드려서 꽃갱이로 석탄을 캐는 그게 하면 얼굴이 그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 그지? 와 이래 새까매가지고 그냥 거기 완전히 지하로 거기 엄청나게 덥고 아무튼 그런 게 이제 이 차관을 갖다가 이제 서독으로부터 빌리는데 이제 광부와 또 간호사를 또 한 10,000명 정도 보내. 간호사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부시켜가지고 막 진짜로 막 이게 막 노인들 거기에 막 똥 닦아주고 뭐 피 흘리는 거 아무튼 모든 이제 이 또 외국인 간호사한테 무슨 일을 시키겠어? 그 만약에 독일에요 의사라 그러면 시키는 거 뻔하지. 제일 더럽고 그냥 누군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냥 제일 허드렛 일. 뭐 피 닦는 것, 이제 피 닦고 뭐 그냥 이런 거 하고 똥 치우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해서 이제 이렇게 광부와 이게 10,000명, 총 20,000명 정도가 이게 건너가.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가신 분들의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지. 그쪽이요? 거기에서 많이 살고 있어.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외국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고향 땅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죽을 때는 고향 땅에 죽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남해에 독일 마을이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거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분들의 남은 생을 편하게 이제 사시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싼 값에 이렇게 집을 땅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그 독일 마을에 와서 이제 사시는 게 그게 독일 마을이 된 거야. 남해에. 그게 막 명물이 됐지, 그지?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도 돈이 아직 안 돼. 그 돈이 한참 모자라.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도로도 닦아야 되고 어디 저 항만도 만들어야 되고 대규모 다리도 건설해야 되고 할 돈 들어갈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걸 우리가 사회 인프라라고 하는데 야,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경제 올라가냐? 뭔가 물건을 싣고 빨리 이렇게 이제 이게 보내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도 만들어 내야 되고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항만도 만들어서 외국 물건이 와야 되고 뭐 만들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돈들이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이제 이 박정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때 이제 일본은 아주 잘 나가고 있었어. 경제 성장을 팍팍 하고 있었단 말이지.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은 확 물건 만들어내 가지고 이게 미국에 팔고 우리나라에 팔고 이래가지고 걔네들은 일본이 완전히 그 2차 대전 이후로 쫄딱 망했는데 5년 뒤에 6.25 전쟁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완전 재수였던 거야. 미국한테 돈을 막 받아가지고 물건을 공장을 계속 돌리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돈을 많이 벌고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가 팍팍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일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지. 왜냐면 일본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배상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아예 그냥 이 국가적인 그런 외교가 딱 끊어져 있었어. 아예 상대를 안 했어. 아직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희가 이 한일 협정을 준비를 해. 한일 협정. 이 한일 협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잘 나가는 일본한테 이제 돈을 빌려오는 거야. 돈을 이제 빌려오고, 그리고 일본의 뛰어난 기술을 받아오고, 여기에 이제 대신에 일본은 이제 이걸로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36년 동안 했던 거 그냥 다 퉁치자. 다 그냥 퉁치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다 퉁치는 거야. 이런 아주 굴욕적인 어떤 그런 협상을 갖다가 시작을 한 거야.
그것도 국민들 몰래. 왜? 알면 난리 국민들이 이런 반감이 있을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일 협정을 해서 이제 그때 공짜로 무상으로 3억 달러. 큰 돈이지 3억 달러면. 유상은 이건 그냥 공짜로 주는 돈. 이거는 빌려주는 돈. 2억 달러. 2억 달러. 총 5억 달러 규모. 5억 달러 규모의 달러 규모의 이제 일본에서 돈을 이제 받는데 합의를 하고 대신 일본은 이제 한국 너희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우리한테 어떠한 배상 요구도 하지 마라. 알겠냐? 거기에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이제 협정이 이제 오가고 있는 걸 갖다가 국민들이 알게 됐어. 국민들이 이런 무슨 굴욕적인 협상이 어딨냐? 일본이 언제 우리한테 한번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한번 한 적이 있느냐?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이냐? 한일협정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전 국민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 막 전 국민적인 시위가 벌어졌지만은 박정희 정권은 이게 대해서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1965년도에 한일협정을 체결을 하고 이때는 아무튼 시민들이 그냥 이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있었어. 근데 무시당했지. 무시당하고 진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됐어. 아무튼 1965년에 이 한일협정이 체결됐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보면 일본은 야,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왜 자꾸 대한민국 너희는 과거에 끝난 일 가지고 왜 지금도 자꾸 우리한테 배상하라고 하느냐. 국가적으로 이미 다 서로 국가의 대표들이 다 합의를 본 상황이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 하지만은 우리가 개인에 대한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에도 협정할 때도 분명히 개인의 배상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때도 개인의 배상은 포함을 안 했거든. 그게 문구상으로 개인의 배상을 갖다가 이거는 개인의 그런 배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문구상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거지. 설령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배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개인적으로 모든 이 피해봤던 거기에 대해 희생당했던 그 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그 논리를 펴는 거고 일본은 이미 그냥 그 국가 안에 국민이 있는 거지 그게 뭐 어딨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고 인정 안 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도 일본의 논리는 이때 모든 게 다 끝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번 나라끼리 협정을 잘못 체결하면 굉장히 꼬이게 됐건 말이란 말이지. 아무튼 이때 할 때도 역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한 그런 어떠한 사과나 또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배상 이루지 않았고 또 일제 식민 시대 때 자기들이 빼앗아갔던 우리나라의 국보급 문화재들도 하나도 반환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독도에 대한 것도 역시 그냥 그 문제들도 그냥 허지부지하고 다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누구 한국이 독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누구들이 독도에 대해서 누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또 논리를 또 펴요. 아무튼 이때는 우리의 박정희는 오로지 경제 살리기 위한 돈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기 1년 전 또 19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박정희 정부가 갑자기 베트남에다가 우리나라 군인을 보낸대요. 베트남에. 이게 베트남 파병이 결정돼. 파병이라는 거는 군인을 외국에 보내는 걸
파병이라 그래. 한국 군인을 베트남, 이때는 이제 베트남이 이제 전쟁 중이었어. 원래는 이제 뭐냐면 이제 베트남이 1945년에 부터 이게 이제 그 독립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이때는 프랑스가 식민지배 하고 있었단 말이야, 베트남을.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식민지배 하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이 반프랑스 운동을 막 벌려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대항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저항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랑스가 이제 이렇게 이게 물러나게 되었어. 프랑스가 결국 베트남을 포기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이 베트남 독립운동에 이게 주도가 누가 있냐니까 역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를 했단 말이야. 호치민이라는 사회주의 그 독립운동가가 이걸 해가지고 이게 베트남이 이제 이게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 볼 때는 이때는 미국하고 그때 이게 미국하고는 민주주의하고 이게 어떻게든 이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걸 미국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베트남이 공산주의 되면 중국이 공산주의고 중국 밑에 있는 베트남이 공산주의고 그 밑에는 보면 이제 또 옆에 뭐 캄보디아, 라오스, 밑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공산주의가 퍼지면 아시아 전체 대륙이 일본만 빼고 우리나라만 빼고 다 공산주의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베트남이 그때 베트남이 있었고 이게 반군인 베트남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쭉 엄청 이게 긴 나라거든. 굉장히 쭉 길어 베트남이. 아무튼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북 베트남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남 베트남에 있었는데 여기는 공산주의고 여기는 일종의 약간 반군인데 이제 이게 북베트남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세력이었어. 여기를 갖다가 미국이 지원을 해준 거야. 미국이 지원해서 베트남을 갖다가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근데 당연히 이제 이 미국의 이 막대한 군사력과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 아주 손쉽게 베트남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미군이 이제 미국이 여기를 도와주고 미군이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전쟁이 쉽게 안 끝나. 미국이 계속 져. 월등히 미군이 군인 수도 많고 무기도 월등히 뛰어난데 북베트남 애들한테 져. 왜 지느냐? 여기 정글이야, 정글. 엄청난 정글인 거야. 그래가지고 미군 비행기가 와서 폭탄을 빵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 그러면 다 이제 죽을게 싶어가지고 이제 미군들이 총을 들고 이제 가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죽이려는데 얘네들이 다 살아있는 거야. 땅굴 이렇게 이제 땅이 있으면 이 완전히 개미 굴처럼 땅굴이 막 해서 떨어지면 이 굴 속으로 쏙 다 기어 들어갔다가 이제 폭격이 끝나면 땅굴로 쏙 넣어가지고 숨어서 미군들을 다 쏴 죽이는 거야. 나무 뒤에서 막 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미군들이 저 정글의 나무들을 다 태워 없애버리려고 고엽제라는 게 있어. 고엽제. 뭐냐면 이게 그냥 굉장히 센 농약이야. 굉장히 센 농약. 농약을 갖다 그냥 정글에 그냥 다 뿌려버리는 거야. 그걸 뿌리면 이제 모든 이게 거기 있는 식물들이 다 이게 그냥 말라 죽기 때문에. 근데 이 고엽제를 갖다가 이 밑에 이 고엽제를 뿌리면 거기 있는 생태계가 다 망가지면서 사람들도 이게 흡입하게 되면 사람들도 이게 이제 거의 농약을 흡입하게 굉장히 강한 농약을 흡입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도 다 망가지는 거야. 이 전쟁 중에 막 뿌려버리는 거야. 전쟁 중에 밑에 사람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그냥 이걸로 그렇게 아무튼 쥐들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은 미리 이렇게 뿌릴 때 이제 다 나와 있어야 하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게 이제 이 미군들이 계속 져요. 이길 수가 없어. 땅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이 점점 이게 장기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미군들이 많이 죽고 나니까 미국의 본토에서는 어떻게 하겠어? 우리의 자식들이, 내 남편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러 나갔는데 그냥 막 죽었습니다. 종이 한 장, 뭐 군번줄 하나, 뭐 지갑 하나 이렇게 유품입니다 하고 오니까 본토에 있는 부모 그 가족들은 미칠 거잖아. 이게 무슨 의미 없는 싸움이냐? 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우리의 그게 자식들이 죽어 나가야 되느냐? 물론 우리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지. 6.25 전쟁 때도 다른 나라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이제 희생을 한 거지만은 이제는 그때랑 좀 사람 생각이 이제 바뀐 거야. 굳이 베트남에 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이제 이게 미국의 정치가들에 너무 자기들이 어떤 그런 어떤지 이게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나 이익을 위해서 굳이 이제 보냈고, 그리고 또 이 남베트남 애들이 무기를 지원해 주잖아. 얘네들이 열로 다 팔아먹어요. 무기들을 갖다가 썩어 빠진 거야. 이게 남베트남 군인들이 식량 주면 식량 팔아먹고 무기 주면 무기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지. 북베트남 애들은 어떻게든 나라를 통일시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에서 여론도 안 좋아. 전쟁 반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제안을 하지. 우리나라 특수부대를 베트남에다가 보내겠다. 대신 월급을 달라.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군인에 가면 미국 군인 월급만큼 아니지만 미국 군인 월급이 한 반 정도는 이제 죽을랑 그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특수부대 군인들을 갖다가 베트남에다가 파병을 한 거야. 보낸 거야. 그럼 거기 이제 월급 받으면 그 돈을 우리나라로 보내고 그 돈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병을 이제 보냈는데 거의 한 몇만 명 보냈어. 거의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군인이 이렇게 제일 많았다고 해. 근데 우리나라 부대가 들어가니까 미국이 여러 차례 졌던 전투가 우리나라가 가면 우리나라 다 이겨버려. 희한하지. 우리나라 군인이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군이 악하고 깡이 미국보다 훨씬 더 세. 우리 어떻게 피해를 당했다? 그냥 막 땅굴 속까지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북베트남 군인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역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북베트남 군인들도 한국 군인들은 안 건드려. 못 건드려. 한번 이거 잘못 건드려 나면 자기들이 몰살 당한다는, 그렇게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이게 막 미쳐버리는데, 한국 군인들은 이게 잘못하면. 왜냐면 미국 군인들은 도망을 치는데 한국 군인들은 더 안으로 자기한테 더 온대. 그냥 죽으러 더 들어온다는 거야. 죽음도 그냥 겁내지 않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 북베트남 군인들이 한국 군인을 가장 무서워했고, 가장 최대한 태극기 보면 태극기 그냥 땅굴에 숨어 있어라. 머리를 들지 말고 없는 척 해라. 하고 지나가고 이제 미군들이 오면 그때 나와서 미군들하고 싸우라. 그래갖고 하니까 이제 미군들이 이제 주로 저희들은 전쟁 안 하고 우리나라 부대만 계속적으로 전투를 내보내는 거야. 우리나라 계속 이기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때는 이제 이유가 이제 경제, 일단 돈, 그리고 미군들이 주는 무기,
무기가 이 무기를 우리나라가 전쟁 끝나고 그대로 들고 오면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제 현대화가 되니까 무기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관계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북한하고 했던 그런 이렇게 이게 서로 이게 대립 관계에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확실하게 우리가 베트남에 이렇게 우리가 미국을 도와줬으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잘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베트남에 이제 이렇게 파병이 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베트남 가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러.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군인들도. 왜냐면 일단은 전쟁터란 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면 물론 일본군들도 전쟁에서 진짜 많은 만행을 갖다가 이렇게 저질렀지만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 베트남에 가가지고 봐봐봐 특히 이제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시간도 안 됐네. 1분 안에 끝낼게. 그러니까 가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팀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누가 한 명이 이제 죽어요. 총에 맞고 죽어. 애들이 숨어버려. 그러면 또 내 동료가 죽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그 있는 마을에 이제 샅샅이 막 이렇게 이제 거기 베트남은 이렇게 마을 단위로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보면 마을이 베트남 군인들을 잘 숨겨 주었대.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주민들하고 이렇게 이게 북베트남군이 한패인 경우가 많은 거야. 또는 이게 베트남 군인들이 군복을 안 입고 주민 일상복을 입고 있다가 어디 저 밥솥 밑에다가 총 숨겨놓고 있다가 순진한 주민인 척 하다가 우리가 주민 하다가 이제 돌아가면 뒤에 대고 쏘는 경우도 많았대. 주민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민인지 군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제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주민이고 나발이고 그냥 무조건 베트남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라 해가지고 어떤 마을에 가서 진짜 죄 없는 주민들도 그냥 어린 애들까지 다 그냥 막 따르르 쏴서 그냥 다 죽인 일도 있고 또 이제 보면 그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한국 군인들이 미국으로부터 월급을 많이요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이게 베트남 아가씨들을 꼬셔가지고 거기서 살림을 차리는 거야. 내가 네 한국으로 데리고 가주겠다. 그때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베트남보다는 살기가 나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꼬심을 당해서 이렇게 이제 이 현지에서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그냥 거기서 이제 애 낳고도 다 살고 있는데 혼자 그냥 냅두고 그냥 연락 와가지고 저거 아빠도 분명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그냥 여자 혼자서 그렇게 키우는 그걸 갖다 우리가 라이 따이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사람도 수천 명이나 있었어. 그런 어떤 이제 만행도 우리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하고 우리도 이제 사과를 갖다가 이제 시간 흘러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과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러 번 사과를 갖다가 대통령과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이 사과를 안 받아들여. 왜요? 자기들은 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야. 이긴 우리가 왜 너한테 사과를 받냐? 라고 해가지고 거절해요? 거절을 해. 사과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민간 차원에서 베트남에 가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베트남의 어떤 그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나 민간 차원의 지원들을 지금도 많이 해주고 있어. 근데 아무튼 공식적 사과를 한 2번인가도 했는데 베트남에는 우리가 이긴 전투다. 너희들이 진 거다. 미국과 한국이 진 거다. 우리가 이긴 거고. 너희들이 우리 사과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꺼주세요.